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멘탈 관리들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제 하락장 속에서 이제 바이두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바이두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주식들도 하락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하락을 갖다 하는 거라고 그러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5월 7일 지난 금요일이죠. 5월 7일에 지수의 움직임은 이랬고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도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금요일에. 그런데 바이두만이 그러질 않았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눈치를 채고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때 이 시기에 해가지고선 기관들이 이 하락장에 숨어갖고 바이두를 매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예상치도 못하게 이 바이두를 그렇게 칭송을 하던 패시우드 누님께서 바이두를 이 하락장에 숨어갖고선 급하게 매도를 갖다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럴 시기가 한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캐시누님은 바이두를 왜 정리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그게 최근 하락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동성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유동성을 경제학에서는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량화를 갖다 한번 해서 우리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다 우리가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는 없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서 인출을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거의 현금과 비슷해서 99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적금이나 자기압 수표는 좀 다릅니다. 적금이나 자기압 수표는 은행에 가서 해약을 하면서 인출을 하거나 혹은 주말에는 또 현금화를 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현금이나 예금보다는 좀 떨어지는 90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금이나 귀금속은 적금처럼 뭐 어떤 팔 수 있는 상점 같은 데를 가갖고서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적금이나 자기압 수표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의 가치를 가지지만은 금이나 귀금속 같은 거는 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샀던 가격보다 높게 팔 수도 있고 낮게 팔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안정성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유동성은 80으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 이제 삼성의 이제 재산 유산 때문에 해갖고 좀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미술품이나 부동산 같은 건 어떨까요? 미술품이나 부동산은 시세의 변화도 있지만은 팔아야 될 매수자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팔았을 때 그걸 사줄 사람을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많이 걸리죠. 즉시 현금화를 갖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금보다 한참 떨어진 유동성을 50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술품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국보급 문화재가 있다. 국보급 문화재는 사실 매매가 금지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 때도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야 되는데 팔 때도 불법적으로 팔아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살 사람을 부동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금화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유동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유동성을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식은 딱 해서 여기서 어느 하나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높은 주식 같은 건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한 요 정도로 해서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낮은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100주를 팔고 싶은데 100주를 사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이 낮아서 금이나 미술품처럼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나 그런 걸로 인해 갖고 거래량 자체가 없으면은 국보급 문화재 같이 되는 겁니다. 유동성은 거의 제로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는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유동성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유동성을 얘기하고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은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완전히 다시 뜻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 사용되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 우리가 하는 이런 주식시장 같은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은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가격에 빠른 시간 안에 사고 팔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이와 셀, 매수 매도의 호가 차이가 적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 차이가 크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 호가 차이가 적고 거래량이 높은 그런 주식이나 채권 등을 갖다 가지고 우리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펀드와 하나는 ETF입니다. 두 가지는 이제 성격은 비슷한데, 펀드 같은 경우는 고객이 증권사를 찾아가서 서류 작성을 하고 가입과 해지를 통해 가지고선 매수와 매도를 갖다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이런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유동성이 낮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게 된 이 ETF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이제 고객이 이 ETF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펀드에 비해서 풍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까지를 갖다 얘기한 거는, 자, 우리가 이 펀드와 ETF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펀드나 ETF, 뭐, 예를 들어 갖고 우리는 여기서 아크인베스트 같은 ETF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ETF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발행한 주식을 갖다가 ETF 주식을 고객들에게 팔죠. 팔아서 고객들은 그거를 매수를 하는데,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그 ETF 주식을 환매 요구, 즉 매도를 갖다 하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ETF 운용사는 그거를 갖다가 매도해서 현금화를 갖다 시킨 다음에 고객에게 현금을 갖다 지급을 해줍니다. 환매 요구가 왔을 때. 사실상 이거는 타 고객과 1대1 교환을 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처럼.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럴 때 해가지고선, 주가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객들이 매도를 하는 시점이 있는데, 매도 시점이 있겠죠, 고객에. 그런데 얘들이 가져다가 파는 시점은 그거보다 주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가가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요 갭이 생기다 보면은 운용사가 손실을 갖다 보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용사들은 항상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버퍼로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버퍼링을 위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을 갖다가 여유 현금을 이용을 해서 고객에게 즉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손실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좀 특이한 경우들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어떤 거냐 하면은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시장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 갑자기 확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 가지고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갑자기 일반적인 환매 욕구가 아니라 대규모 환매 요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주식들을, 이 ETF를 갖다 팔아버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ETF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써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럼 더 이상 현금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식을 갖다 손해를 보면서 환매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현금이 없어지는 순간을 대비해서 ETF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환매 요구가 예상이 될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처분을 하는데, ETF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보면은 대충 이제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뭐 5에서 10%를 갖다 가지고 있는 자산 A가 속해 있는 그룹은 5에서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좀 큰 규모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크에서 살펴볼 때는 테슬라 같은 주식이 여기에 해당을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 B는 1에서 이제 5%, 뭐 3%, 5% 뭐 이렇게 되는 주식들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라던가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C 같은 경우는 이게 1% 이하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주식들인데, 여기가 상위 뭐 10위권에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20에서 한 50위권 정도가 되겠고, 여기는 한 60에서 100위권 바깥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ETF들은 이럴 때 현금이 없을 때 예상이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자, 요 그룹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즉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을 갖다가 매도해가지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갖다가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런 구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구조를 갖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대규모 환매가 있다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폭락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펀드런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요새는 이제 ETF들이 나왔다 보니까 ETF 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ETF 런, 펀드런이라고 부르는 사태가 바로 이렇게 어떤 예상치 못한 강력한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이 대규모 환매를 갖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ETF가 가지고 있던 보유 현금이 바닥이 나거나 바닥이 날 가능성이 있을 때 ETF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처럼 가지고 있던 자산들입니다. 이거를 급히 매각을 해서 다시 현금을 채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ETF로 시작된 것이 전체적인 이제 중소형주의 주가 하락까지 이끌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펀드런, ETF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3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아크 같은 경우가 주가 하락이 좀 있었죠. 주가 하락이 매우 크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3월 달에 해갖고 주가 하락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CNBC 등에 이제 캐시우드 누님을 갖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계속 했던 얘기들이 이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캐시우드 누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걱정을 하질 않고 대규모 환매 요구가 벌어지고다 했을 때도 거기에 대응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현금화 가능한 현금처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자, 여기 아크의 13위에 있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내려보시면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고, 좀 내려보시면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이오주들을 가지고 본인들은 현금처럼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현금처럼 가지고 있는 주식이란 얘기가, 자, 이런 펀드런, ETF런이 벌어졌을 때 매각을 해가지고선 현금화를 바로 시켜갖고 고객들에게 이 대규모 환매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주식이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자, 이분이, 이 아크누님이 얼마나 좀 그랬냐 하면은, 요 시기쯤에 해가지고, 요 시기쯤에 해서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는 자기들이 넥스트 테슬라로 해가지고, 넥스트 테슬라가 무엇이냐라는 인터뷰를 할 때 예를 들었던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바이오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테슬라는 바이오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의 주가를 갖다가 올려놨었죠.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는 저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갖고 얘들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자산처럼, 그러니까 현금처럼 사용하게 해서 매각을 할 그런 주식이라고 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배신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크게 일어났을 때 이 아크에서는 현금이 좀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기네들의 주식에 대해서 이제 대량 환매, 대량 매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캐시노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 바이오주들을 팔아갖고 현금을 갖다 좀 마련할 거다. 그러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가 좀 많이 빗나갔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매도를 갖다 시작해서 현금화를 시켰던 거는 핀터레스트였습니다. 이 핀터레스트를 갖다가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가 도대체 메타버스하고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를 갖다 잘 모르겠는데, 계속 메타버스와 핀터레스트가 관계가 있다라고 해갖고 주가를 좀 상승을 시킨 것들이 있었죠. 주가를 갖다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막상 가져다가 매도를 갖다 해갖고 현금화를 갖다 시킵니다. 현금화를 갖다 시켜가지고 이분이 좀 뭘 하는 건가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요 현금화를 시킨 거는 3월에 이 폭락장에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핀터레스트를 갖다가 매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게 좀 커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매각을 갖다가, 대량 매각을 갖다 3월 들어갔고 하게 된 게 알리바바였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를 100만 주 정도를 들고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68만 주까지 해가지고선 쭉 떨어뜨렸죠. 그래서 이렇게 알리바바를 갖다가 매도를 해가지고선 현금화를 갖다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락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더 급해졌는지 엔비디아까지 팔아치우게 됩니다. 이 시기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53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36만 주까지 해가지고선 매도를 갖다 해버리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해가지고 또 한 가지 주식, 우리가 아까 중간 정도 B그룹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주식들이 지금 엔비디아하고선 넷플릭스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 역시 해가지고선 흠포로 해서 절반 이하까지 해갖고 넷플릭스도 매각을 갖다가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것도 이제 좀 모자랐는지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기업 C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시놉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망한 주식인 것처럼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주가가 살짝이라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매도를 갖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갖다가 줄여버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로 되나 싶었는데, 5월달이 들어가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옐런 할머니도 그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크 같은 경우가 기술주들, 특히 이제 지금 당장 어떤 큰 매출을 갖다 가져오는 것보다도 향후 뭐 5년 정도를 갖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미래 성장성을 본 주식들이 많다 보니까 3월에 떨어진 주가들이 4월, 5월까지 오는데 회복이 안 되고선 지금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아크 같은 경우는 대비를 갖다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자산 B나 자산 C나 이쪽 그룹에 있는 자산들을 갖다 좀 더 이제 매각을 갖다 하겠다 이러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뜬금없는 주식들이 갑자기 매각이 되는데, 그게 오늘 이야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바이두입니다. 바로 바이두입니다. 바이두를 자 4월 30일까지 470만 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5월 3일부터 매각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기 시작해갖고 단 며칠 사이에 5월 7일까지죠 해갖고 200만 주만 남기고선 절반 이상을 갖다가 다 팔아버렸습니다. 절반 이상을 갖다가 바이두 같은 경우는 매각을 쫙 해버린 겁니다. 단 며칠 사이에.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아크에서 본인들이 들고 있는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은 자, 요 정도 위치, 최상위권의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순위가 3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매각을 갖다가 단 며칠 사이에 해가지고. 바이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본인들이 아무래도 이런 펀드런, 대규모 펀드런, ETF런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지 현금 비중을 갖다 좀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 BC를 갖다 여러 개를 계속 팔아서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주가를 갖다가 바이두 같은 건 충분히 뛰어났기 때문에 자, 얘를 갖다 팔아가고 지금 대규모 현금을 갖다가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들이 떨어지는 상황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필요도 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이죠. 그래서 뭐 브라질에 뭐에 투자를 한다, 뭐 어디에 뭐를 투자를 한다면서 신흥국 투자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2013년에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국 투자를 하던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신흥국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이 급하게 이 테이퍼링 선언을 하다 보니까 빠져나오려고 했고, 이게 유동성이 낮은 기초자산 시장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급락을 시켰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나 ETF들의 대량 환매가 벌어졌던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거를 갖다가 급하게 하면서 기초자산 시장들이 다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실물 경제 시장이 일시적으로 전부 다 위험해졌던 그런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요런 일 같은 경우가 유동성이 부족한 어떤 펀드나 ETF에서만 꼭 발생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앞서 가지고 2010년 5월 6일에 일명 이제 프레시 크래시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이제 가장 풍부하다고 하는 뉴욕 증시에서 최후 우량 30종목으로만 구성된 다우지수가 장마감 15분을 남기고 한 번에 단 몇 분 사이에 998.5포인트,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가 폭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 단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행히 싹 올라와 갖고 347 정도까지로 낙폭을 갖다 줄인 상태로 마감이 딱 됐는데, 요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 나빈더 싱 사라오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 인도계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이 인간이 자동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S&P 선물 시장에 허수 주문을 내고 실제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세를 갖다 조정을 하고 있던 게 딱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때문에 패닉스의 물결이 막 모여들고 이게 커다란 쓰나미를 갖다 만들어 버린 거죠, 한 번에. 그래서 몇 분 만에 이런 대폭락을 갖다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뒤에도 2013년에 어떤 사람이 트위터를 해킹해서 백악관이 공격당했다는 허위 소문을 냈죠. 이것 때문에도 이렇게 큰 폭락장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유동성이 이제 부족한 뭐 펀드나 ETF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장 같은 데서는 큰 이제 하락 같은 게 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이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준비 같은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가, 시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크게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어떤 지금처럼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하락을 갖다 하지 않을까, 폭락을 하지 않을까 라면서 걱정을 하는 세 가지가 있는 건,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예를 드는 게 87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그 다음에 2000년에 있던 닷컴 버블, 2000년대 후반에 있던 리먼 사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손실을 미리 매도한 선물로 메우려던 이 방식을 갖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시장이 약간 붕괴가 됐는데 그 붕괴되는 시장을 손실을 만회하려고 선물을 팔았죠. 선물을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현물도 동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손해를 본 건 이제 중소형 주들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갖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막상 지수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게 뭐 20, 30% 떨어지는 거에서 끝났는데, 이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서 상장 폐지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거를 갖다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킷 브레이커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게 될 다른 상황들까지도 전부 다 안전하게 자산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회복은 할 수 있게 바닥을 찍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가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뒤에 이제 닷컴 버블 같은 경우가 왔을 때도 전에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시장의 기대와 기술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는 시장의 기대가 기술의 속도를 앞지르면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죠. 당시 기술로 실현될 수 없는 기술에다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폭락을 했던 건데, 현재는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시장의 기대보다도 기술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뭐 테슬라의 기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 있는데,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죠. 자, 이 걱정 때문에 하락장이 펼쳐질 수는 있지만은 닷컴 버블 때처럼 전체 시장 자체가, 왜? 당시 기술이 실현될 수 없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실현될 수 있는 기술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폭락작은 벌어지지 않고 단기적으로 짧은 걱정 때문에 벌어지는 그 정도만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먼 사태는 어땠을까요? 그 뒤에 벌어진 모기지나 대출 등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촉발이 됐던 거죠. 자, 이거는 그 후에 정책과 규제, 그 다음에 시장의 자정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다 보니까 그 후에도 해가지고선, 자, 이런 나빈더 싱 사라오가 하는 플래시 크래시 사태 같은 것이 벌어진 것이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벌어졌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영화화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고,
이제 또 다른 최근 뭐 보게 되면은, 자, 이 양반이죠. 나라 망신시키고 다니는 빌화. 자, 이 양반 같은 경우가 촉발한 이 야케고스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사람 하나의 어떤 우리가 정책과 규제, 뭐 자정노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어떤 욕심을 갖다 부리다가 저런 것들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갖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플래시 클래시 같은 사태들이 다 이렇게 해갖고 벌어지게 되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점점 안전장치들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갖고서 회복이 못 되고서 날아가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닷컴이나 리먼 때 하락한 주식들 결국은 시간은 걸렸지만 다들 회복이 됐죠.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 연준이 테이퍼링을 갖다가 선언을 하면서,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정부의 정책 때문에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붕괴할 뻔한 이런 위험이 벌어졌던 건데, 요거를 갖다가 1년 후인 2014년에 한 경제포럼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 13년 연준의 테이퍼링 선언에 따른 경제 타격에 대한 분석들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연준이 과거의 틀에 맞춘 부동산 채권 대출 시장의 레버리지 규제에 집중했다. 그런데 향후의 경제 위기는 과거와 같이 이런 레버리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유동성 문제로 야기된 펀드런으로 인해 갖고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펀드런으로. 자, 보시게 되면은 펀드런으로. 자, 이 앞에 부분을 갖다 우리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죠. 자, 이러면서도 이때도 이제 펀드런이 이렇게 벌어졌던 건데, 자, 이 유동성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펀드런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런 레버리지 규제라던가 뭐 아니면은 플래시 크래시 사태 같은 경우도 조금씩 안전장치, 특히 이제 가장 큰 거는 저는 서킷 브레이커라고 봅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상패 위기에서 대부분의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나 뭐 레버리지 주식들도, ETF들도 다들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건데, 어쨌든 자, 지금부터의 어떤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펀드런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근데 이후 경제 포럼에 이 13년 테이퍼링 결정을 이끈 그 사람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제러미 스타인 연준 이사, 당시 연준 이사였는데 이 양반도 참석을 했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갖다가 좀 더 약하게 했던지,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 좀 더 약하게 했던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 정도로 했었으면 됐을 텐데, 내 결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뭐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양반은 이제 책임을 물어갖고 경제 사태에 대해서 사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이나 뭐 경기 부양, 뭐 양적 완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풀어서 경제 투자를 활성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시중에 자금을 풀어서 경제 투자를 갖다 활성화를 갖다 시킵니다. 근데 이러다가 보면은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돈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던 것들이 돈이 많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갖다 해서 양적 완화 자체를 축소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투자 환경이나 그런 게 내려가다 보니까 경제나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이 약간 축소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 가지고선 이 양적 완화냐 테이퍼링이냐 이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갖다가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고용지표에 따르면 아직 고용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의 우려는 해소되고 있다. 고용이 위축되어 있어서. 그리고 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5월이나 6월 중에 테이퍼링을 논의할 가능성은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하며, 동시에 연준에서는 4월, 5월 정도까지는 약간의 인플레가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6월 이후에는 해소가 될 거라고 그러고 예고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용지표가 계속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아직까지 위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렇게 촉발을 시켰던 게 이제 옐런 재무장관하고선, 제가 보는 거는 옐런 재무장관하고 워런 버핏 영감님, 이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옐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인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서 그러고, 우리
워런 비핏 영감님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주주 통화를 하는데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고 갑자기 처음에는 좋은 얘기를 하는 듯 싶더니 시장이 안 좋고 인플레이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해갖고 시장이 폭락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떤 주식을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 항상 하는 얘기 있죠? S&P 500, S&P 500에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갖다 지네 버크셔 해서웨이에다가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하냐? 버크셔 주식 같은 경우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 양반. 본인들이 생각하는 퍼포먼스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18년 최고점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지수 자체는 44%가 지금 상승을 했죠. 근데 버크셔 같은 경우는 최고점부터 시작을 해갖고 현재까지 해갖고 32%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이 영감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로나 때 떨어진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회복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네 주가가 회복하지 못할 때마다 시장은 붕괴할 거다. 시장이 붕괴할 거다. 폭락이 있다. 시장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S&P 500과 자기네 버크셔 해서웨이를 갖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시기에 갖고 자기네들 주주통회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주가 이렇게 뛰어 올렸죠. 뛰어 올렸는데 요거 해가지고서 나스닥 지수하고 비교해 보면은 딱 그래프 차이 나오게 됩니다. 나스닥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반대로 해가지고 자기네 주식은 그때 딱 올립니다. 정확하게 두 개를 뒤집어 놓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 시장을 갖다 좀 혼란을 갖다가 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전문가들은 테이퍼링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고 그런 것 때문에 투자 자체가 위축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뉴스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동안 계속 하락이 있었죠. 최근 며칠 동안 있었던 이 하락에서 매일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굿 바잉 찬스, 지금이 살 기회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금이 다들 그 CNBC나 뭐 이런 곳에 나와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지금은 살 기회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 기회라고 하지 이 사람들이 지금이 도망쳐야 될 떠날 기회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옐런을 갖다가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영감님, 자기네 회사 주가 신경 써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워런 버핏 영감님 같은 그런 분밖에 지금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가 판매가 된 것은 자 이런 펀드런, ETF런 때문에 그런 거고, 문제는 지금 이 충격이 단순히 이제 옐런이나 워런 버핏 영감님 때문에 발생한 충격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비랑 같은 경우도 아케고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며칠 후에 알게 됐죠. 며칠 후에 알게 됐고 2010년에 벌어진 플래시 크래시 사태 같은 경우는 5년이나 지나갖고 이유를 갖다가 알아냈습니다. 옛날에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때죠. 1987년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해갖고 이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이때 알아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거를, 지금 시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ETF 같은 경우는 이런 펀드런이나 ETF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갖다가 비중을 갖다가 늘리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산 B나 C에서 매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현금처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매도를 통해 갖고 현금화를 갖다 시키는데, 이번에 지금 아크에서 바이두죠. 바이두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매각 처리를 갖다가 한 것을 갖다가 봤을 때는 중소형조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현금처럼 자산 A그룹에도 현금처럼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고, 얘를 갖다 일시 매도를 하면은 이쪽에서 서너 개의 주식을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갖다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바이두를 갖다 현금화를 갖다 시키기 위해서 매도를 했고, 아마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해갖고 하락들이 이럴 때 벌어지는데, 대형주의 하락들도 지금 벌어지게 되고, 지금 아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찾아보니까 뭐 아마존이라든가 좀 대형주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자산 B나 C 그룹에 있었는데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얘들이.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은 굉장히 많이 높여놨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게 되면은 아크 쪽에
콜옵션이 걸려있던, 아크에 걸려있던 이제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쪽에 풋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하락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가 이쪽에다가 약간 좀 배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언제쯤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하락이 좀 기관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팔다 보면 하락이 좀 이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유니티를 갖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티를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를 갖다 좀 시켜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털어내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를 좀 시키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뛰어들어 가지고선 도리어 추가 매입을 갖다 추매를 갖다 좀 하면 좋은 시장인데 당장 현금을 갖다 제가 들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추매를 갖다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횡보라든가 약간의 하락이 있다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지수 쪽으로는 저는 이제 좀 더 투자를 갖다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고 개별 주식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로 한번 줄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회가 있거나 뭐 큰 손해가 없으면 약간 줄여볼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테슬라하고 3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테슬라는 가지고 가고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관망을 해보는 쪽으로 가면서 유니티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반 정도로 갖다가 어느 정도 약간의 주가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원금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에 약간의 매각을 해갖고 현금 보유 비중을 갖다 조금 높여보려고 생각을 갖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으로 해서 다시 지수 레버리지에다가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갖다 사용해 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서 이제 좀 이야기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